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오늘 아주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 색다른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오늘 샤를님을 모셔왔습니다. 이세환 기자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샤를님이 왜 샤를이 이름이 샤를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토크멘터리 전쟁사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거기서 이제 프랑스 샤를 8세 얘기를 하다가 그 샤를 8세 성향하고 저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패널 분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게 프랑스 장군 이름입니까? 왕이요. 왕이요? 네네. 잘 어울리십니다. 네. 저기 실전에 안 나가는데 밀리터리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런다고 해서. 네. 그러시구나. 지금 운영하고 계신 채널이 요즘 아주 화끈해졌는데요. 정확하게 채널명을 알려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실 것 같아요. 네, 샤를의 군사 연구소고요. 네. 각종 밀리터리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제가 유튜브 와서 네. 하나 놀래고 깨달았던 게 이 밀리터리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더군요. 네,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또. 네. 예, 그리고 심도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자동차하고 약간 비슷한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시는 분들한테 그 밀리터리가 좀 교집합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전문가들하고 대담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특별히 요즘 테슬라 같은 거 얘기하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잘못 조금만 이상하게 얘기하면 융단 폭격이 나와요. 저도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댓글이 난리가. 그렇군요. 요 테슬라는 또 문제가 뭐냐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보유 편향이 또 있으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진짜 난리가 납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테슬라. 그냥 주식이란 건 돌고 돌아서 네네. 또 언젠가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대담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그 5차 평화회담까지는 중계가 잘 되다가 네. 이제는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 이야기를 듣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특별히 한국이 워낙 외교 문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뉴스가 안 나오는데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고 상황이고 네. 뉴스가 많이 타전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의외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하신 분도 있었고 예측 안 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었어요. 거의 대부분이었죠. 우리 샤를님 정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전쟁 안 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나 예전에 이제 크림반도 사태 때와 같이 동남부에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전면적인 공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하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투입한 병력이 20만이 채 안 됐거든요. 20만이 채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특히 드네프르강이 이제 중간에 흐르잖아요. 그렇죠. 드네프르강 동부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하길래 굉장히 놀랐었어요. 제가 자신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러시아군이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낮은 전투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북부 전선에서 거의 완전히 밀려난 상황이고요. 진짜로 밀려난 건가요? 완전히 밀려났죠. 거기서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엄청나게 피해가 컸고 그래서 그 부대를 빼서 재편하는데 한 3주 정도 걸렸고요. 이제 그 부대를 이제 동부에 집중해서 돈바스 지역에서 확실한 테리토리라고 할까 이걸 틀어주고 완전히 동남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세간에 이제 뉴스로 들리는 거 보면 그 북부 그 키우에 침공을 했던 러시아군 중에 전문 병사가 아니고 무슨 급하게 징집병. 네, 급하게 이렇게 불러서 그 징집병들은 대부분 그 훈련 받는 기간이 11개월 정도예요. 러시아가 징집을 했을 경우에 11개월 정도 훈련시켜요. 1년도 안 시키고. 징집병이란 건 뭡니까, 근데? 징집 우리나라 같이 이제 소집해서 징집하는 거. 너 군대 와 이렇게 해서 통지선 보내가지고 의무병 제도의 그 의무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징집병이에요. 대신 대학생은 제외. 그래서 이제 좀 차하위 계층에 있는 청년들을 좀 징집을 해요. 러시아도 상당히 많은 그 병력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전문 전투 인력과 징집병으로 좀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징집병은 우리나라 그냥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 똑같은 건데 혹시나 이 시점에 더 많은 사람을 징집한 겁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북부 같은 데서는 3분의 2가 징집병이었어요. 근데 러시아는 좀 쉽게 생각했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이 드네프르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는 보통 뭐 짧으면 1주, 길어도 2, 3주 안에는 전체적으로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예상외로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야무진 반격을 했죠. 그러니까 동부에서 치고 들어와서 적이 좀 약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된다.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던 모양이죠. 대부분 북부와 동부 그리고 남부에서 전면적인 침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북부의 가장 요충지는 말씀하셨던 키이우, 그다음에 하르키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돈바스, 그다음에 마리우폴, 그다음에 크림반도 쪽으로 올라가는 헤르손. 이렇게 해서 띠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면적인 공격을 했었어요. 그 20만의 병력이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만이 또 문제는 전부 다 전투 병력은 아니거든요. 전투 병력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양국의 전력차가 워낙 크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예전에 그 이라크 전쟁 했을 때가 그랬었거든요. 네. 영국군하고 미군만 달러 한 30몇만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전을 끝냈는데 그때는 걸프전 이후에 이라크군이 완전히 이제 전력이 와해된 상태에서 전쟁을 했던 거였고 이번 우크라이나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한 다음에 그냥저냥 버티다가 우리 각도기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예전에 2008년쯤 터졌잖아요. 그때 많은 나라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 완전히 뭐 온몸으로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국방비 지출이 완전히 깎였죠. 완전히 뭐 형편없는 국방비 지출되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전력도 많이 빠졌어요. 그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꽤 괜찮았었거든요. 전력이? 예, 기술력도 괜찮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되다가 이제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 사태가 났었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힘을 못 썼죠. 그러니까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크림반도 점령, 러시아 땅 이렇게 딱 뉴스가 나왔어요. 예, 뭐 나름 러시아의 정교한 작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눈 뜨고 당하지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이번에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항을 세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푸틴이 그러니까 전면적 공격을 한 게 한마디로 정권을 교체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자기의 꼭두각시를 세우든지 아니면 반 러시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완전히 일소해버리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침공을 한 거 아닌가.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푸틴의 생각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돌아가게 되죠.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크림반도를 뺏기고 나서 준비를 많이 한 건가요?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해 이제 GDP 대비 국방비 투자액이 있잖아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확 떨어졌다가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나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양국의 국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뭐 여기가 뭐 우리나라처럼 엄청나게 많은 GDP를 수출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런 나라는 아닐 테니까 식량 팔아가지고 뭐 했을 테니까. 나름 기술력도 있는데 그게 조금 안 돼요. 조금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럽의 빵 바구니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터키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밀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뭐 농업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그 농업 물품이 굉장히 중요한 수출 물품이었죠. 그리고 GDP 이렇게 보니까 뭐 50메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하고는 사실 전력적으로 비교가 될 수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하는지. 그러니까 너무 그 러시아가 믿고 해가지고 똘똘 뭉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힘을 발휘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크림반도 병합 이후 전력을 상승시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이 물자를 넘겨줬기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게 일단은 러시아군의 형편없는 전투력이라고 봐요. 굉장히 형편없는 전투력. 의외로. 이 형편없는 전투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얘네들 못 싸운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자의 결정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부터 동부 돈바스까지 이어지는 회랑을 계속해서 호시탄탄 놀렸거든요. 회랑이라는 거는 러시아 땅에서 길게 이어지는 걸어서 육로로 가기를 원하는 그 길. 근데 이 전까지는 크림반도하고 돈바스하고 뚝 떨어져 있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많은 얘기가 되는 이제 마리오폴 항이 중간에 있죠. 근데 이것을 연결하는 게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어서 아마 분쟁이 나더라도 이 러시아군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공격이 집중될 것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전면적인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면적 침공을 한 것 치고는 준비가 굉장히 안 돼 있어요. 특히 뭐 보급 체계는 3일 만에 완전히 무너졌고요. 아, 충격적이네요.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3일 만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러시아가 침공을 하되 분명히 러시아가 침공한 다음에 첫 번째 보급 받는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타이밍에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보면 이 전쟁의 향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서 지금 밝혀진 게 뭐냐면은 이제 이른바 이제 대대전술단이라는 곳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대대 단위의 강력한 전투단을 이제 보냈는데 이렇게 여러 곳에 산계에서 보냈는데 이 전투단이 출발할 당시에 대략 3일치의 보급품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 3일치 보급품을 갖고 가서 전투를 치렀고 귀신같이 3일이 지나고부터 우크라이나군한테 박살나기 시작해요. 아, 보급이 떨어졌군요. 네, 그러니까 보급 체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가 보급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보급을 하려고 왔는데 이제 뭐 무인기로 공격을 한다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당했어요. 너무 쉽게 왔구나. 예.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보급 부대가 철수를 해버렸어요. 보내놨던 공격 부대인 대대전투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보급품을 요하는 부대예요. 기동성을 위주로 한 강력한 화력을 가진 부대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대대전투단도 3분의 2가 징집병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위험한 순간이 왔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아, 진짜 도망갔어요? 네, 정말 도망갔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어떻게 봐든지 이제 이거는 훈련 부족이라밖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분명히 훈련 부족인 상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병력을 갖고 전면전을 시작했다. 이건 아마 러시아군의 최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면적인 침공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몇 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전면적인 북부에서의 공격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휘계통이 전력 분석도 완벽하게 제대로 끝내지 못했고 누구에게 휘둘렸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전투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러시아군 싸우는 모습을 보면. 두 번째, 압도적인 공군력이 러시아군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보면 이번 전쟁에서 뭐 러시아 공군이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는 얘기 거의 못 들어봤잖아요. 러시아 공군이 무슨 활약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만큼 러시아 공군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폭기의 가동률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웬만한 급이 있는 나라들은 뭐 이런 전폭기 가동률이 80%를 넘어가요. 근데 러시아가 이번에 보면은 50% 정도밖에 안 돼요. 전투기 가동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정비도 안 돼 있었고 파일럿도 없었고 훈련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근데 전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전쟁을. 그래서 제가 강하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를 하고 한 걸까 지금?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야, 이럴 바에 우리가 좀 확대해서 다 한번 해볼까? 이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전 크림반도 병합할 때처럼 모든 게 쉽게 끝날 거다. 그 전까지는 러시아가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요. 예전에 체첸, 그다음에 그루지아, 그다음에 시리아까지 러시아군이 굉장히 많은 성공을 했어요. 그다음에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보고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서 자기 부대를 이제 대대 단위로 개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는데 근데 이걸 살펴보면 체첸이나 그루지아 그다음에 시리아는 지금의 우크라이나하고는 급이 다른 나라거든요. 급이 다른. 예, 급이 다른 나라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승리에 굉장히 공분해 있었을 거예요. 러시아군이.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좀 말씀하신 듯이 쉽게 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툭 치면 일주일 안에 수도를 함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거다. 금방 항복하고 또 젤렌스키도 도망갈 거고 막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방에서 이제 원조가 왔죠. 사실 대단한 원조는 아닌데. 대단한 원조는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도 대단한 원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대단한 원조는 우리는 뭐 스팅어 미사일을 주고 뭐 그래서 엄청난 걸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니까요. 그게? 방어용 무기죠.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 그러니까 내 몸을 지금 현재에서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무기예요. 예를 들어서 적 전차가 와서 지금 당한 게 대부분 시가전에서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뭐 좁은 곳에서 개발지에서는 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군 공격 헬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대부분 매복하고 있다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스팅어 미사일이나 제블린 미사일이나. 그냥 대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매복하고 있다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쉬워서 그냥 이 민간인이 어깨에 걸고 쏴도 맞는다 막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게임으로 전쟁을 배우셔서 네. 저한테 댓글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아 맞다 이거 스타크래프트 해보면 지금 이런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한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방어용 무기로서는 아주 안성맞춤이거든요. 매복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군을 아주 혼쭐을 낼 수 있었죠. 도시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네. 특히 이제 이 우크라이나 북부에는 친러시아계 주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부에는 그래도 친러시아계 주민이 꽤 있거든요. 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러시아군이 북부에서는. 그래서 러시아군 북부에서는 정말 많은 피해를 냈죠. 대부분의 피해가 아마 북부에서 났었을 거예요. 처음에 막 그 타전이 되던 뉴스를 보면 뭐 몇천 명이 죽었다는 둥 뭐 그래서 러시아가 압도적인 전력이 있었는데 왜 그래? 하고 좀 믿어지지 않는데 그럼 실제였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회주의를 겪거나 지금 사회주의 있는 나라들은 피해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안 내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 사상자가 7,500에서 16,000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10,000명 선에서 10,000명 내로 분명하게 커다란 인명 피해가 있었을 거다. 그다음에 장비의 피해도 상당히 컸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들어왔고 뉴스 들어왔던 거는 야 미국과 유럽제 그 고급 무기들이 들어와서 지금 저렇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는 거야. 원래 아무것도 없었고 곧 끝날 거였는데 도와줘서 된 거야가 아니네요. 그것도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준비 안 된 러시아군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죠. 또 하나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미국이 발표를 했잖아요. 뭐 나토가 뭐 8억 달러어치 무기를 보내겠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준 무기를 보면 공격용 무기는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버틸 수 있는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어요. 저희도 이제 경제를 해보니까 경제의 측면에서 이번 전쟁을 보고인데 미국은 이거 끝나는 거 원치 않는 것 같은 걸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전교 1등이 미국인데 전교 2등 러시아하고 전교 3등 중국하고 손에 손잡고 미국하고 대항하는 반미 어떤 전선을 구축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교 2등의 힘을 확 빼놓는다. 이건 미국한테선 미국의 입장에서 봐선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꽁꽁 묶어놨죠. 중국도 지금 꽁꽁 묶어놨고 중국 전문가는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다. 그건 근데 전쟁이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 2, 3년이 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진짜 누가 피해자는 아마 그때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아요. 제가 생각은 그래요. 그렇습니까? 어떤 전개가 되죠?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편하게 한데 개인적인 의견이시잖아요. 물론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죠. 그렇죠. 사망한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는 완전히 갈기갈기 찍혀 있거든요. 이게 뭐 일단 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 거의 지옥도예요. 물론 북부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는 했지만 러시아가 계속해서 폭격을 하고 공중 폭격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동남부는 거의 쑥대밭이에요. 완전히 쑥대밭이거든요. 러시아가 장거리 폭격기까지 동원을 해서 폭격을 할 정도니까 정말 많은 피해가 있어요. 저는 사망자가 10만을 넘지 않기만을 바랄 정도로 민간인 사망자가 정말 많은 피해가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저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경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는 상당한 재정 압박에 시달릴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전 세계에서 누가 도와줄 것이냐 러시아를. 저는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중국과 제3세계. 이번에 뭐 경제 제재를 뭐 러시아한테 단행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러시아 같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강대국을 제재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는 어디선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리 오일을 팔아제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럴 때 무언가 바꿀 수 있는 거가 있는, 쉽게 말해서 서로 뭔가를 원하는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지 러시아도 숨통이 트일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 파트너가 중국하고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최첨단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아, 석유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가장 목매고 있는 게 전투기 엔진 기술이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거의 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바짓가랑이를 잡고 30년간 매달렸는데도 안 줘요. 네. 그래서 자기네가 어떻게 해서 데드 카피해서 나름대로 발전시켰는데 오리지널하고는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러시아는 엔진 기술에서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그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중국이 러시아에게 뭐 경제적 지원을 한다. 이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이 전쟁 이후에 그들이 원하는 최첨단 기술을 전력 증강을 할 수 있다.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고 말씀하신 듯이 전력 증강을 꽤 할 수 있다. 역시 군사 전문가시라서 저희가 보는 눈하고는 다르네요. 저희는 이제 중국이 이제 뭐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것이냐, 이제 유럽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경제적으로만 봤는데, 그러네요. 더 긴 안목으로 중국 시계열로 보면서 한 20년, 30년이면 전력을 증강하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겠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오히려 지금 이제 경제 제재를 하잖아요. 이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인도 같은 제3세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이게 이 제재가 좀 반쪽짜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아남을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석유만 계속 팔아갖고 달러만 받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달러 망해서 퇴출을 시켰으니까 확실하게 그 무역의 세계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만 열으면 되니까. 그리고 중국은 워낙 많은 품목을 만드는 나라니까 중국하고의 거래를 하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간의 스팟 물량 같은 것도 이렇게 되면은 좀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킬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중국이 전 세계에서 원유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고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에서 싸게 준다고 하면 파이프 깔아가지고 받을 수 있다면 너희들 그거 받으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뭐 인도적 차원에서 할 수 있어. 우리 연료야 뭐 이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돌려가지고 받을 수 있겠죠. 또 그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 러시아의 속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크림반도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중동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발판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아조항도 그러니까 지금 마리오폴 항 아조에 있는 마리오폴 항도 러시아 수중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요긴할 거예요. 중동 진출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중동에 굉장한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오페크의 가장 큰 손님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펙이 성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미국 말 안 듣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가장 큰 손님이 빠지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손님이 막말로 돈질을 막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중동으로 가는 발판을 그렇게 야무지게 닦으면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관계를 생각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에너지 그 조달 경로를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카자흐스탄만 안 움직인다면. 근데 요즘에 카자흐스탄도 조금씩 휘청휘청한다면서요. 그 얘기도 좀 있으시면 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카자흐스탄이 조금 휘청휘청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될까요? 제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방송을 여러 번 하면서 저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도 한 3월 말이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마리우폴이 점령이 되면 러시아군에 의해서 더 이상 전투 행위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마리우폴이 아직까지 점령이 안 됐거든요. 거의 2달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니 엊그제 뉴스 이제 곧 점령 계속 뜨던데 말이죠. 그 2주 전부터 나왔어요 그 얘기가. 그 각도기님 생각해 보시기에 뉴스에서 TV 뉴스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저거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쓰던 영상 계속 쓰고요. 네. 말도 똑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막바지까지 오긴 한 것 같아요. 막바지까지 오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근데 뭐 세간에서는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끝낼 것이다. 그리고 뭐 마리우폴에서 뭐 퍼레이드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퍼레이드는 못 할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되는데 거기서 무슨 퍼레이드를 해요. 그렇죠. 그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계속해서 저항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9일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푸틴이 뭐 자국 내에서는 뭐 인기가 괜찮다고 하거든요. 80% 넘어갔다. 네,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오래 끌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미국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니까. 심지어 유럽 국가도 이 전쟁이 오래 가길 바라진 않는데 아마 미국만 원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너무 패가 많죠. 자기네 가스 유럽에 팔고 유럽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고 다시 나토 체제에 들어가고 나토에 또 돈을 내게 하면서 자기네 부담도 덜고 대중국 대 원하는 블록을 짜고. 그게 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유럽 입장에서는 좀 겨울이 좀 지나가겠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뭐 언제까지 전쟁이 될까? 저는 한번 틀렸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신만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면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출구 전략을 찾고 있거든요. 출구 전략을 찾고 있기 때문에 마리우폴이 완전하게 점령이 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리우폴 그 뭐 청사 같은데 러시아기가 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걸 마리우폴이 러시아군 수중에 넘어갔다는 걸 인정하는 그 시점이 오면 굉장히 빠른 그 출구 전략의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아니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전쟁 관련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 이거 뭔가 휴전 비슷한 걸 하려고 했더니 우크라이나가 조건을 바꿔서 못 하겠어. 푸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보도가 한번 됐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바뀌었다는 거는 양보를 더 안 해주겠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점령지에서 다 나가라. 점령지 임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우폴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마리우폴에서 쫓아내면은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령지에서 나가라는 건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죠. 얼마나 피를 흘렸는데 사실 침략자이긴 한데 침략자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엄청나게 피를 흘린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피 흘려서 여기까지 점령인데 이걸 왜 내놔 이럴 수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러시아 편 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 건 아닌데 러시아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엄청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기가 이건 내가 뺏은 땅이니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거 그럼 너네가 나가야지 전쟁 끝나. 이것도 또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제 생각엔 마리우폴에서의 전투가 종식이 되면 양측 간의 회담이 좀 급물살 더 타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전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매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건 한마디로 호소죠. 근데 요즘에 젤렌스키 말을 보면 러시아에 대한 말보다 나토에 대한 호소가 훨씬 많아요. 우리 도와달라? 이게 훨씬 많거든요. 탱크 좀 달라. 공격무기 달라. 그래야지 밀어낼 거 아니냐. 그래야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볼 만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토가 주는 거 보면 탱크 딸랑 10대 줬거든요. 탱크 딸랑 10대 주고 계속해서 곡수사포나 미사일, 방어용 무기만 주거든요. 버텨, 일어나, 싸워야지. 여기서 방어용 무기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사실. 그러네요. 그 뺏긴 거를 다시 찾으려면 진격해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밀고 들어가려면 사람 몸뚱이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뭐 탱크든 장갑차든 뭐 이렇게 밀어붙일 게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뺏긴 걸 다시 탈환하는 건 서너 배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굉장히 정교한 작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러시아군이 그걸 틀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자기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공권이 그나마 공군력이 앞서는 게 러시아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잃었던 영토를 다시 뺏는 게 지금으로선 불가능해요. 지금으로선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나토에서 몇백 대 수백 대의 전차를 준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방어하는 입장으로 돌았으면 피해가 훨씬 커지는 건 우크라이나거든요. 러시아가 지금까지 피해가 컸던 건 공격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수가 바뀌어버리면 아마 우크라이나가 더 큰 피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할 때 저쪽에서 공군이 와서 먼저 때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쪽도 공군이 뜨든가 뭐 무인기가 뜨든가 이렇게 같이 합동작전을 펼쳐야만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뭐 공중과 지상이 연계된 입체적인 작전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SNS에서 이제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달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탱크 1000대를 숨겨놓고 있다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전차 1000대를 숨겨놓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쓰려고 좀 숨겨놓고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의 출처를 보면 전부 다 트위터나 SNS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 나면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걸 철석같이 또 믿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마리우폴이나 이런 데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 전력이 있으면 이걸 투입해서 여기를 탈환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공격해 들어올 때 막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 이미 뺏기고 난 다음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빼앗긴 자국의 영토를 되찾을 여력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동부 돈바스 지역 원래 그 자치 독립국으로 하려고 했던 거기 내주고 이제 다 돌아가세요. 거기 줄 테니까 이제 끝.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원할 거예요. 좀 이렇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순망치안이라고 조금 더 그 남부 회랑 거기 조금 더 두텁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돈바스하고 이즈움에 좀 병력을 집중하면서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부터 크림반도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 그 한국까지를 얻고 싶은 게 한국까지를 얻고 그리고 그 라인을 조금 더 두텁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최소한 정도 수준이 되겠죠, 러시아가.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다가 미군 흉내내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야 우리가 잘하던 거 하자. 우리 전략 목표로 가자. 그래서 이제 재편에서 이렇게 온 거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이설이겠네요. 어쩔 수 없죠. 이게 약속 위의 서름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외교력 실수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나토하고 미국을 끝까지 믿었어요. 믿었어요? 네. 전쟁 나기 전까지 믿었어요. 그리고 전쟁 나고 나서부터도 전쟁이 나면 분명히 나토가 개입하겠지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동맹은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는 동맹을 맺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동맹을 맺지 너희들하고 동맹 맺을게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된 건데 이때라도 어떻게 나토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동맹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났거든요. 그럼 이 상태면 미국을 비롯한 나토도 이 전쟁이 나버렸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동맹을 맺긴 힘들죠. 그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러시아구의 전면적인 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세계 3차 대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외교적 실수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조금 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좀 더 유연하게 외교를 했었어야 된다. 근데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죠. 일단은 2014년에 크림반도 뺏기고 막 돈바스 일부 지역 뺏기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이 서릴 거 아니에요. 한이 이미 서렸겠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됐겠죠. 그러니까 나토에 붙으려고 했겠죠. 또. 그렇죠. 또 그랬으니까 더 그걸 강력하게 민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것이고. 그나마 젤렌스키가 도망가지 않고 버틴 거는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리더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로요? 쉽지 않죠. 우리 역사를 봐도 오면은 맨 먼저 도망가는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젤렌스키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조금 더 러시아한테
잘 단결해서 저항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지금 남부 쪽과 동부 쪽에 있는 러시아 전력은 이거는 이제 진짜 네. 러시아의 찐 전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러시아가 지금 탈탈 털어놓은 거죠. 예비군까지 동원했으니까요. 아, 예비군. 예, 그다음에 돈바스에는 한 6만 정도의 러시아군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돈바스에서 자기가 내가 원하는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기 위해서 그 병력이 있고. 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요즘 이제 언론에서도 나옵니다. 돈바스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전차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요즘은 그런 게 나와요. 네. 그래서 뭐 난리가 났어요. 요즘 뭐 밀리터리 채널 같은 데서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붙는다, 드림 매치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전 그럴 가능성은 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가지고 있는 전력을 한꺼번에 톡 털어놓기엔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북부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어설픈 미군 흉내를 내다가 다시 바꿔서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했거든요. 그게 마리우폴 전투에서 러시아가 한 달 넘게 포격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초토화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아, 거기 현장 가보면 진짜 건물이고 뭐고 다. 예. 너무나 참혹하지. 지옥이 따로 없죠. 이게 바로 지옥이다 할 정도인데. 아마 그 돈바스에서의 전투 양상도 비슷해질 것 같아요. 러시아로서는 왜 기갑부대 다 내보내서 대회전을 해가지고 한 번에 톡 털어넣어? 그럴 필요 없거든요. 러시아는. 그럴 병력이 여력도 없고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그래 우리 영역을 하나로 들어와 봐라. 그럼 우리가 매복해서 싹 어떻게 해줄게라고 하는 걸 이미 북부에서 당해봤기 때문에 러시아는 당해봤기 때문에 아마 마리우폴하고 비슷하게 포격전으로 하나하나 그냥 그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초토화시키는 작전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영역을 굳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점령이라는 게 영화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전쟁은 게임 안에서만 해야 돼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제가 전쟁이란 건 인간의 본성을 근본부터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안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위험하게 나갈 필요 없이 그냥 장거리포로 하나하나 그냥 단계적으로 밟아 나간다. 그러니까 미사일로 근데 송두리째 쏘고 거기서 초토화 시켜놓고 한 말 전진하고 포격하고 뭐 다련장 로켓포 있잖아요. 이런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미국이 준 게 155mm 곡사포 18문이에요. 응? 18문 줬어요. 150mm 155mm 곡사포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겨우 16문 18문 줬고 그다음에 제블린 또 줬고 스팅거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해서 뭐 자폭용 드론 줬는데 이거 잘 살펴보면 이것도 공격용이 아니에요. 이것도 방어용, 버티는 용이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진짜 공격용을 주려면 이번에 준 16문의 곡사포가 견인식이에요. 자동차 뒤에서 해서 끌어가는 거. 근데 진짜 공격용이면 이게 아니라 자주포, 우리나라 K9 같은 K9 자주포. 그런 자주포를 줬어야 되거든요. K9 자주포는 탱크에 붙어 있는 거죠. 탱크요? 탱크 아닙니까? 탱크는 아니고 자주포. 우리가 보기엔 탱크처럼 생긴데 비슷해요. 그렇군요. 저희가 워낙 저희는 그러니까 완전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포. 그 정도. 근데 이게 이렇게 기동성이 좋은 걸 줘야지 공공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주고 견인포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티란 얘기죠. 아니 그럼 이번에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뭐 이제 1조 원 수준의 무기를 주겠다 이런. 그게 다 무기가 아니에요. 구호 물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뭐 방탄복도 있고 군복도 있고 뭐 방탄 방탄 헬멧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럼 확실히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가 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딱 해서 너네 도와줄게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국 전쟁 같이 그렇게 들어와야죠. 연합군이 그렇게 들어와야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동맹 맺지도 않았고 유엔에서도 얘기는 다 끝났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이사국이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거고. 그러니까 뭐 너네가 버틸 수 있는 무기는 줄게.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거 잘 이용하잖아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뭐 예산을 편성해서 이만큼 뭐 8억 달러의 예산을 했다. 주는 거 보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네요. 주는 거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완전히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힘든 바보들.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러잖아요. 나토 너네가 가지고 있는 전차 1%만 달라. 그렇게 1%만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겠어요. 그거조차 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웬만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해보려고 하면 돈바스에서 적어도 2개 기갑사단 이상 필요해요.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기갑사단이 어느 정도인지. 적어도 한 전차가 한 3,400대 필요해요. 3,400대 필요하고 완편된 전차에다가 완편된 기계와 보병에다가 공격 헬기도 필요하고 공군 지원도 필요하고 이거 돼요. 근데 이걸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가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아마 각도기님도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채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보면 매일 우크라이나가 연전연승하고 있어요. 러시아에 무슨 부대가 와서 작살났고 뭐 어떻게 됐고 러시아가 또 여기서 뭐 우크라이나 여기서 또 물리쳤고 막 이거 한 2달간 계속됐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미 모스크바까지 우크라이나군이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또 하나 이탈리아의 언론 중에 다비드 센치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기자들이 배운 게 있다면 하나다. SNS를 믿지 말라는 거다. 그리고 영국 BBC에서 얼마나 이게 열이 받았냐. 수많은 SNS상의 이 영상이 이건 페이크다 아니다를 폭로해 버렸어요.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SNS상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괴소문이 나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가슴이 좀 아픕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면 전쟁이 아무리 뻥전력이었다고 해도 이미 동부는 거의 장악한 것이고 남부도 마리우폴 점령 직전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러시아도 엄청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네가 지금 틀어진 지역에 전략적 가치가 훼손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반전주의자거든요. 완전 반전주의. 세상은 전부 다 반전주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밀리터리 매니아일수록 반전주의자예요. 밀리터리 매니아, 드림 매치 한번 붙어야지 절대 안 그래요. 전쟁이란 건 지옥이란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왜 그럼 밀리터리를 하냐? 무기와 전쟁을 더 잘 알아야지 전쟁을 안 하게 돼요. 절대 저도 반전주의자예요. 전쟁은 정말 싫어요. 혹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제3국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 조금 이르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동맹의 중요성이에요. 동맹의 중요성이고 그렇다고 동맹을 100% 신뢰할 거냐.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한은 지금 핵이 있는데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한테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핵 버튼을 눌러줄 것이냐. 아무도 모르거든요. 안 누를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도 몰라요. 협상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협상할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일단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우크라이나는 동맹을 안 맺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동맹을 맺었어도 전쟁이 벌어졌을 때 동맹한테 떠넘길 수는 없거든요. 전쟁을. 그렇지. 내가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과연 그러할 준비가 우리가 완벽히 돼 있느냐.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전투력은 전쟁 억제를 위한 전투력은 있어야 된다. 그 전쟁 억지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제 채널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더러운 위치가 우리나라거든요. 왜 그렇죠? 괜찮아요. 내가 전교 10등이야. 전교 10등인데 우리 반에 2, 3, 4, 5등이 있네. 전교 2, 3, 4, 2, 3, 4, 5, 2, 3, 4, 5등. 그러면은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정도 역량이 있는 나라가 어디서 동남아시아 한 군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맹주되는 거죠. 패자죠 거기서. 그렇죠. 아프리카 같은 데 있으면 맹주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에 박혀 있어도 이거는 먹어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정학적 위치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외교예요. 그렇군요. 외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안 나도록 외교를 잘해야 된다.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경제 채널 같은데 처음 나오신 거, 두 번째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혹시 오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중에서 못 하신 얘기가 있으셨다면? 제가 아까
다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너무 SNS를 믿지 마세요. 네, 진짜 그렇네요. 오늘 네.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샤르레 군사 연구소, 네네. 예, 우리 이세한 기자님과 함께 하는 대담 듣고 계십니다.